자, 그러면 제재 운동을 보죠. 제재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항제가 되겠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지금 공화 체제를 폐지하고 예전 항제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자료가 좀 잘 돼 있어 갖고 요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전에 이제 09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배경을 보면 원세계는 중앙 집권화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황제가 되어 강력한 권한 행사를 도모하려고 했고 내용을 보면 공화제 폐지와 항제 체제의 부활을 책동했죠. 그래서 외국인들, 어용 외국인들 돈 주고 이제 일하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주한회를 조직을 했어요. 주한회. 예. 그래서 이용해 갖고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했냐 여기 보시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대총독 고문이었던 프랑크 군나와 그다음 일본이었던 그 아리가 나가오가 등이 공화제는 민도가 낮은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견을 냈고요. 이어서 이제 어용학자가 조직한 주한회가 공동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원색인 어용심을 동원해서 각지의 제재 추진 운동을 이제 대대적으로 벌였죠. 그 비판적 신문은 잡지는 폐간시켜 보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항제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연어를 홍어로 사용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항제가 되자마자 안팎으로 비판했고 심지어 자기 부하들조차도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열강들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열강과 군군의 반대가 심했고 운남 군변이었던 이거 국민당 계열이죠. 예전에 동맹의 계열 당계열가 그 호국군을 조직해서 호국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걸 이제 보통 제3의 혁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계와 같이 이제 호국군을 조직해서 호국 전쟁을 벌였던 그 명분은 겉으로는 제재 반대 운동이었지만 실제로 뭐냐면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될 경우에는 중앙 권력을 더 강화시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방 실권이 약해지겠죠. 그 우려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결국에 안팎의 반대에 부닥쳐서 제재를 취소하고 황제 물러났죠. 그렇지만 국가는 병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1650번에 한번 있거든요. 한중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재 운동은 실패했고요. 이건 이제 그때 호국군이 조직했다. 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호국군 관련돼서는 94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당계호가 뭐냐면 조직한 호국군 운동. 그래서 국제인 공화정을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호국군을 조직하고요. 그래서 호국군이 이에 동조한 각성의 도둑인 명분은 국채 옹호지만 국채라는 것은 이제 공화정을 옹호하는 거죠. 실제 동기는 자신들의 권력이 그 축소될 걸 우려한 지방의 여러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하기 위한 거다. 자신의 권력이 축소될 염려에 지방에서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혁명당이 이제 호국군 운동이 나니까 제 혁명을 이제 3혁명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중화혁명당은 국내 성명당원에게 반원투쟁을 전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그 21개조 요구문이에요. 요거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21개조 요구문인데 이 내용은 좀 약간 요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충제를 좀 볼게요. 자, 21개조 요구문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구를 원세기가 일부 제외하고는 5번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였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관련된 주간이 1642번에 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그 독일이 그 당시 그 연합군을 반대한 동맹국을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뭐냐면 독일의 반대편에 서갖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이런 미국은 그때 참여 안 했죠. 잠깐 뒤에 참여했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참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합군에 참여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뭐 독일하고 일본이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또 친한 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물 교류나 뭐 그 무기 같은 것들 이제 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참여했던 건 독일하고 관계 나빠서보다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동 지역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거죠. 예.
그리고 내몬주나 내몽골을 더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야. 자기 지역을, 자기 권익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독일이 예전에 상동 지역이 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동 지역을 자기가 먹겠다. 그 이권을.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만주나 내몽골의 일본의 우위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여순, 대련 이런 것도 이제 연장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21개주 요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내 일본인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요 부분만은 이제 뭐냐면 인정하지 못했죠. 왜냐면 이제 요거는 외국과도 또 연결돼 있고 또 외국 세도 반대했고 또 국내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빼고 21개 요구문을 이제 뭐냐면 수용하게 돼요. 네, 요 수용을 했다. 그래서 제 5항만 그 뭐냐면 삭제하고 나머지는 부분적 수용을 가해서 결국 원세계 정부가 수용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맞을 때는 비밀리 맺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5.3운동 때 이제 이것 때문에 21개 요구를 그대로 연합군이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제 5.4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뒷부분에 좀 얘기할게요.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은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연합군의 가담에 전승이 되고 이제야 이제 요거에 따라서 교주만과 남양제도. 교주만은 이제 여기 그 상동 지역에 있는 조차지죠. 독일이. 남양제도는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당시 독일이 그때 그 태평양 지역에 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개 섬을.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점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열강의 아시아 돌볼 경험도 없고 사전에 또 일본하고 또 약속을 받고 해서 뭐냐면 21개 요구문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일본에 의해서 21개 요구가 외부부터 중화민국을 위협한 것이었다면 중국 내부에 또 민국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바로 공화정 폐위와 항제 제재 운동 책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1개 요구문은 나중에 이제 파리 강화 이해와 관련돼서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그 원세계가 이제 나중에 1916년 병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벌 시대가 열게 되죠. 근데 이제 원세계 부하들이 이제 군벌이 되는 거잖아요. 군벌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오상운동을 이제 보자. 오상운동. 자 오상운동은 이제 신문화운동하고 연결돼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오상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것이 신문화운동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신문화운동 관련된 내용이 한 3번인가 4번 정도 왔어요. 관련된 문제들이. 네. 그래서 이제 신문화운동이 뭐냐 보면요. 자, 그 출발점이 됐던 것이 이제 신청년이죠. 신청년. 1915년부터 이제 신청이 발견됐는데 요거부터 신문화운동이라는데 신문화운동은 그 유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자주, 독립, 여성의 방, 그다음 구호문을 채청하게 돼요. 그래서 신사상운동과 신문학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유교의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과학적 정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이 민주주의 덕선생이라고 표현을 했고 과학주의는 이제 과학적 정신의 색선생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났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내걸었다. 민주주의와 과학적 정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신문화운동의 배경을 보면 미국 초기 때 그 원세계 그 총독 지배하에 독재 정치와 제재 운동이 나왔고 그리고 캉웨이가 공교 운동을 했죠. 거기에 이제 실망한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국의 근본적인 병역을 방도를 강구하게 돼. 자, 그 원인들을 왜 찾았냐? 형식성은 이제 신화혁명이 나와서 그 당시 공화국이 건설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보니까 실상을 보면 뭐 제재 운동이라든지 공교 운동 보면 이런 반봉건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봉건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밑바닥이 됐던 게 뭐냐? 유교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유교 운동을 펼치게 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공적
그 국교 운동 있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강요회가 주도했죠. 같이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진독수의 신청령이죠. 이거 기억을 뭐 다시겠죠? 1915년에 진독수가 신청령을 발간을 했다. 그래서 신문화 운동을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면 여기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내용이죠. 자주적이며 노예적이지 마라. 뭐 진보적이며 보수적이지 마라. 그리고 과학적이며 공상적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이걸 이제 발간사에서 실어놨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최원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원배. 이 사람이 북경대학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 북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리들 양성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는데 최은배가 북경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북경대학에 많은 이제 뭐냐 혁신적인 어떤 사람들 교수도 앉혔어요. 그러면서 북경대학이 나중에 오상운동의 진원의 어떤 근거지가 됐다. 그래서 오상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북경대학생들이 주도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문화 운동은 신사상 운동과 신문학 운동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사상 운동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갖고 있는데 요건 좀 예문은 좀 이따 보고요. 자, 신사상 운동은 뭐냐? 요거는 이제 유교를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봉건적인 도덕, 정치, 문화의 근간 유교에 대한 비판과 서구 사상의 수용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그래서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민주주의와 과학을 내걸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교에서 내세우는 정통적 가족제도, 여성해방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 그래서 중국의 정통적 가족제도와 유교 사상 아래 억압된 개인의 해방, 특히 여성해방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성해방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유교와 정통을 대시할 수 있는 문화는 민주주의 가학을 대변했다. 색성생과 덕성생, 색, 덕성생, 데모크라시 할 때 덕 있죠? 이걸 음치해서 덕성생, 사이언스의 색선색, 색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대변하는 서구식 교류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옹호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또 당시 그 당시 무정부주의도 들어오게 되는데 무정부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좀 약간 다르죠. 예, 일단 무정부주의와 사주가 들어와서 신문학의 청년운동, 학생, 지식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은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프랑스 유학생들 중심으로 노동과 학업을 결합하는 공덕주의가 학생인데, 요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주울레죠, 주울레. 주울레 이게 모태똥도 여기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에요. 모태똥이 아니라 등소표. 모태똥은 유학을 가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 유학 가면서 이제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학업을 닦고 공덕주의 영향을 했어.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정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로 이제 더 발전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공덕주의는 지식인과 민중들을 결합시켜서 오사운동 때 노동자들의 참여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 외에도 그 당시 도입된 데 사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뭐 사회진앙도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사회진앙도 들어왔어. 사회진앙도.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죠. 양계초의 사회진앙론. 그래서 국가 간의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중국의 독립을 견제를 시도했다. 그래서 단점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상강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주도를 했던 건데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이것 좀 볼게요. 이렇게 상강혁명이 어디다 적어놨지? 여기 있네. 중국의 아나키스트의 상강혁명에 대한 주장이다. 이거 주장이라는 게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그 예문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에 이게 상강혁명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상강혁명은 뭐냐? 정통적인 가족제도가 만학의 근원이라고 비판했고 정통적 가족제도가 전제 강권의 기초다. 이걸 이제 하이로 해갖고
그 뭐냐면 중국의 전체주의 시스템이 어떤 밑바닥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 상강혁명을 주장했던 애들이 뭐냐면 무정부주의자고 천이파, 신세기파 거기 애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이들은 다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는 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갖고 이제 뭐 김홍봉이라든지 신채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무정부주의잖아요. 예, 근데 좀 색깔이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는 뭐냐면 약간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정부주의가 두 개가 나누죠. 색깔이. 예, 하나가 이제 뭐냐면 파괴를 강조하는 이런 거고 하나는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운동 이렇게 크로포트키가 주장했던 상이죠. 톨스토이. 그래서 되게 그 중국의 무정부주의는 파괴보다는 박군의식의 파괴보다는 이 크로포트키가 중요한 생산적 측면을 되게 강조해요. 중국에.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홍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군이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죠. 일본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시스템이 우리 민족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 파괴보다는 이렇게 이제 공동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동체주의 이런 걸 중시하고 크로포트키 사상을 영향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정부주의가 사회주의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어. 뭐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는 좀 가깝죠. 근데 얘는 멀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하고 이제 무정부주의 간에 논쟁도 발생을 해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상강혁명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반유교주의 정통질서를 반대한다. 그래서 상강혁명에서는 정통주의 가족 질서 자체가 개인을 억압하는 걸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화운동으로 넘어갔는데 주의할 것이 신사상운동이나 신문화운동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는 거야. 그 신문화운동의 그 사상적 밑바탕이 뭐냐면 이 신사상운동이야. 네,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뭐냐면 진독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호적이에요. 호적이 이제 주도를 했죠. 네. 호적이 이제 그 당시 백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문어체보다는 국어체를 쓰자. 그래서 형식에서 백화의 내용에서 국민문학, 통속적 사회문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인 이제 뭐냐면 문어체를 사용했고요. 그 사상을 제약할 수 있다. 자유로운 백화체를 사용으로써 왜냐면 의식을 해방할 수 있고 자연 생각을 할 수 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표현 형식에 대한 그치지 않고 문어체를 받치는 정통적인 정신구조 그 자체를 병행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백화체를 쓰자. 그 백화체는 제가 예전에 당나라 때부터 시작한 변문이 그 발생 배경이죠. 기원이 되죠. 변문은 이제 원래 불교 경전을 쉽게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체인데 이게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어체 소설도 만들고 그래서 백화문으로 발전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1918년 1월 달부터 신청년의 백화로 이제 발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노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노신은 되게 유명해요. 노신은 중국 문학사에서 유명하고 예전에 그 노신의 강인일기와 악규중전 그 내용이 그 예문에도 나왔죠. 그래서 노신이 원래 이름이 노신은 아니고 이 사람이 주수인인가 그래 주작인인가 하여튼 제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원래 본명이 주씨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었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의대에 진학을 했죠. 네. 그래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수가 이제 강의 시간에 그 당시 뭐 의아당 운동인가? 하여튼 의아당 운동에서 그때 이제 그 중국인들을 일본 군인들이 잡아서 막 목을 베는 것을 슬라이드 보여줘. 예.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일본 그 학생들 막 좋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거에 가만히 이제 중국 학생들 멍하니 보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이거 충격을 문화적 쇼크를 받은 거야. 아니 당연히 그거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교수에다 일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니까 중국에서 노신이 깨달았어. 어떤 깨달음을 얻냐? 이건 이제 중국인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아픈 몸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예, 정신이 문제다. 썩어빠진 정신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때려치고 이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이 노신이라는 필명으로 원래는 주수인인가 주작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이름인데 노신은 필명을 쓰면서
작품을 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강인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큐전전이 있어요. 이게 안 나와있네. 아큐전전. 이거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던 거야. 아큐전전. 이거는 1910년인가? 1910년도에 나왔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 강행일기는 백과사용이라는 형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반정통, 그다음에 반유교적 사상을 표현하고 있어서 신사상 운동과 신문화 운동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아큐정정도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아큐정정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입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큐라는 사람은 중국인이죠. 중국의 평범한 인물이야.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신해혁명에 가담한 것보다는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제 신해혁명에 참가했다고 떠보러 다니다가 나중에 혁명군한테 잡혀갖고 총살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아큐라는 인물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 그동안 이제 예전에 중국을 상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은 떠버리기만 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해놓은 것 없는 그런 아큐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 중국 예전에 중국을 아큐라는 인물을 이인화시켰다. 이인화시켰다는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아큐 정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거는 이제 신해혁명 때 이제 민중들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해혁명 주체들은 민중들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하급 신사였다, 신사계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 강인일기는 뭐냐? 요때 이제 강인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미친 사람이 이제 뭐냐면 르로 그 당시 중국의 어떤 가족 제도를 비판한 거야. 중국의 가족 제도를. 예. 그래서 이제 류 씨는 중국의 가족 제도를 뭐라고 하냐? 유교에 미쳐 있다. 유교의 어떤 가족적 제도를 정통이가 흑인이라고 했어, 흑인. 그래서 유교의 가족 제도를 흑인이라고 하고 유교의 어떤 가족들 흑인하면서 이 흑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가족 제도, 유교의 가족 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는 거죠. 이 강인에게 미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중국의 가족 제도를 비판했다. 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유신 혼나 그가 강인에게 쓴 의도는 중국의 가족 제도를 제약을 폭로하기 위해서 받았다. 이는 절대한 해석이다. 중화제국의 지주, 즉 종법 가족제도는 유신이 강경한 흑인이라는 두 글자로 형상화됐다. 가족제도 그 타락성은 끈질긴 종속은 중국의 현대사의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 요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의 가족제도를 엉면서 여성들 인권이 핍박받고 사람들의 자유는 어떤 개인 정신과 또 핍박받고 등등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결혼제도, 가족제도를 비판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청년의 이제 호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호스, 호족이라고 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입센이 썼던 노아의 그 집이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뭐냐면 노아의 집이 아니라 인형의 집이죠. 인형의 집. 입센의 인형의 집. 야, 인형의 집에 보면 이제 노란한 인물이 나오죠. 여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가족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걸 이제 중국에 빗대가지고 그 신청년 입센 특집호에 홀수의 입센주의 논문의 일부 내용이야. 여기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입센이 노다에 비해서 뭐냐면 말해보자 했던 가족 제도의 어떤 문제점, 억압구조 이런 것들을 폭로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또 비슷하다는 거죠. 중국의 유교적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이런 것들을 냈죠. 특히 결혼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원래 지금은 연애 결혼이냐 자기가 원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양가에서 이미 결혼을 딱 해.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12살, 13살 넘어가면 결혼시켜버린 거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죠. 이게 무슨 제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강제로 이제 결혼 제도가 있었다.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은 뒤에 이제 1910년대, 20년대 이후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신문화 운동의 틀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진덕수가 공산당 서기로 활동하면서 신청년이 공산당 기간지가 됐어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이에 반발해서 호족 등이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호족이 이제 사회주의자들하고 많이 이제 싸우거든요. 이론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호족이 반발해서 자유주의 성향인 노력주부를 발견했다. 자, 동인들 거기에 참여했던 뭐 사상가들이나 그다음 소설가들이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계열사는 신청년 가고 이쪽은 이제 노력주부로 가겠죠. 자유주의자는 신청년 중심의 사상 운동으로서 신문화 운동에 활력을 잃게 되었다. 자, 그 신문화 운동의 성격 변화를 보면, 자, 이전에 사상 문학혁명이라는 문화혁명적인 단계부터 직접적인 정치활동 촉구하는 방향이 나타났고요. 거기 이제 신청년 운동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운동에 참여했던 초창기 멤버였던 진독수나 이대조 같은 사람이 원래는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이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혁명운동도 소개하고 세계혁명도 소개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대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 뒤에 있네요. 잠깐. 예. 자, 그럼 오사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사회주의 학생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배경에는 이제 신문화 운동도 있고 사회주의 있죠. 예. 요거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나왔죠. 03년 기출문제 이대조가 나왔어요. 이대조 또는 그 조자가 교로 발음할 수 있거든요. 이대교. 그래서 초창기 때 중국 공산당을 이제 뭐냐면 창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뒤에다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사회주의 도입을 보죠. 1920년대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죠. 1차 세계대전 러시아혁명이나 아니 1910년대부터 10년대, 20년대 이렇게 거쳐서 도입되는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나 러시아혁명에서 사회주의 확산되고 소련의 영향이 확대되죠. 도입이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진독수예요. 진독수가 신청년에 마르크스주의 특집을 싣었어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한 그 특집을 씌웠는데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를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청이 공산당 기관지가 되죠. 그리고 이대조라는 인물이 있죠.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서민의 승리, 볼세비주의 승리를 발표해서 사회주의를 소개, 그리고 신조 창간의 러시아 시월혁명을 소개하고 사회혁명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호적하고 논쟁을 펼쳤던 게 그 유명한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요거 두 번이나 나왔죠, 시험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그 학살 연구에 마극산 연구조임, 사회주의를 그 당시 마극사라고 했어요. 그 당시 한자 음차에서 쓰면 하여튼 마극산 학술 연구회를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년 마르크스 특집을 냈다. 예. 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에 큰 영향을 줬다. 예. 이대조와 그 진독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 단체가 등장하는데 모태동의 신민학회를 조직했어요. 모태동은 그 이 사람은 이제 유학파 출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토종이죠, 토종.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뭐 사범학교 출신은 알고 있는데 호남 장사에서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저기 북경에 올라와서 북경대학교 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설을 하고 있었어. 예. 그래서 이 사서 때 이제 신민학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다음 주일에는 가고사를 조직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뭐 사회주의 도입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외에도 또 이제 더 들어가면 아까처럼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기술을 도입을 했고, 이때 이제 미국의 뭐 존 두이가 실용주의 사상이나 뭐 미국 학제도 도입했고, 그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사회주의 학생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사회주의 학생에 또 크게 기여했던 게 뭐냐면 카란 선언이야. 카란 선언은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졌죠. 소비에트 정권이 예전에 제정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이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민중들이 사회주의와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카란 선언 자체는 지켜지지 않았죠. 이거 자체가 뭐 그냥 쓸데없는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에요. 지켜지지 않았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중국 민중이 이걸 듣고는 크게 환영을 했다는 거. 그다음 이대조는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학술 연구회를 조직하고 뭐 모태동 신민학회, 주은의 가고사를 조직했다. 뭐 이렇게 했고,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럽 각국이
중국 시장이 후퇴하니까 중국의 근대 산업 부분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본격적으로 또 일본이 지주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아시아 시장에서 유입 쫙 빠져나가니까 그 시장이 일본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상품과 중국 민족 자본가의 상품이 또 뭐냐면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상품 배척과 국산품 애국을 때문에 애국 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이 발달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되고 이들이 애국 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군벌과 매판 자본이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족자본 발전에 장애가 되어 민족자본군의 저항의식이 고조됐고요. 민족자율주의로 그 열강의 식민지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아시아 전 지역에 확대되는데 윌슨의 민족자율 운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예. 파리 가가에서 점승부에 참여했던 중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상동성 독일 소유 이권을 중국에 반환할 걸 요구했는데 해외선 항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을 승인했고 이 소식이 중국에 전해져 야구 운동을 촉발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이 이제 나름대로 조약 명설을 들이대면서 이미 도장까지 찍었는데 무슨 헛소리냐? 무효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사전에 파리 강의 사전에 일본이 이제 서양 열강으로부터 눈도장이나 이런 것도 다 찍었어. 구두 약속 다 받고 그렇게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양 열강들도 중국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 얘네들 유럽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막 크게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워싱턴 회의 때 미국 주도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예. 자, 하여튼 파리 강화에서 중국의 외교적 패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사운동의 성격을 볼게요. 오사운동은 반봉건 반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중국 근대화 운동의 어떤 흐름이 반식민지, 그 다음에 여기 반식민지 반반자예요. 반봉건 상황에서 이때는 반반자. 반식민지에 반대하기 반제국주의를 내세웠고 반봉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타도에서 그러니까 반봉건을 내세웠죠. 그게 이제 이게 우서운동의 성격이고 이걸 주도한 게 노동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각에 하면 농민,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도를 한 거죠. 리더를 내갖고. 그럼 오사운동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오사운동의 초기 때 그 중심지는 북경이죠. 북경의 그 천안문 광장 아시죠? 천안문 광장.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게 돼요.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천안문 광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역사적인 시위가 있었어요. 일단은 오사운동, 그 다음에 보통 주일리가 죽을 때 1976년이죠. 이때 이제 4인방을 집합하면서 이제 민중운동 있죠. 제1차 천안문 시위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989년에 제2차 천안문 시위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천안문 시위가 있었어. 이게 특징이죠. 자, 하여튼 그 이후에 그 시위가 경행되고 그 이후에 조인 거부, 그다음 일본 상품 불매와 북상품 예용운동, 친일매국노 구타운동, 21개주 요구모 주장, 요구 파기 주장과 군벌타도. 왜냐하면 이 군벌들이 제대로 정치 못하고 외교도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매국노를 잡기 위해서 친일 관리들 잡기 위해서 6.3 체포조를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삼파 투쟁을 했다. 전국적으로 이제 해서 삼파 투쟁이 뭐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요. 파가죠. 중국 파가. 파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 저도 보고 쓰고 있어요. 지금. 파할 파자다. 수업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철시하는 파시죠. 노동자들이 파공하고 삼파 투쟁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노동자 그 상인들,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민중들이 막 욕을 하니까 그 당시 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군벌 정권이야. 예. 그 당시 북양 군벌 정권이었는데 정부는 조윤이나 장준상 같은 이제 한인 그 당시 이제 친일 매국 놈들
관리들을 파면하고요. 그다음에 파리에서 파견된 중국 대표단은 강화조약 조율을 거부해버리죠.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야. 서양을. 근데 원래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얘네들이 거세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워싱턴 회의에서 이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문호 개방, 제가 얘기했죠. 문호 개방과 기회군대 원칙을 받아서 일본이 받아들여 21개조 요금이 폐지돼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래서 그때 워싱턴 조약의 9개국 조약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폐지됐다. 이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인명 게시판에 요거 짝짝 갈라지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굿노트 이게 짝짝 갈라지는 게 이게 제가 제 프로그램 버거가 일어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대부분 상당수 분들이 다 갈라지고 그러나 봐요. 이게 짝짝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착씩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굿노트가 좋긴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뭐 계정 저기 뭐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언제가 고쳐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사운동이 성공했다. 그럼 오사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오사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뭐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 3.1운동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어. 거의 성격이 비슷해. 종전의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 이제는 대중들이 같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바뀌게 됐다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게 오사운동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중국 역사서에서는. 자, 보면 이 운동은 학생운동이 시작해서 노동자, 시민계층의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민중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처음으로 성공한 거다. 그래서 오사운동은 민중이 강화조약 조인 거부와 친일매국노 처벌이나 주권자 권리 요구에 자신의 힘을 달성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둘째로는 노동자 계층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단서를 열었다. 중국의 지식계층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오사운동을 거쳐 더욱 진전되었다. 따라서 오사운동은 자본가의 후배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부터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계기였다. 요걸 이제 앞에를 이제 구민주주의, 뒤에를 신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걸 현대 기점으로 보죠.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오사운동을 계기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중국혁명의 목표가 명확해졌다. 투쟁을 거친 동안 중국 민족을 억압한 요인이 제국주의 외국 세력과 그 밀접된 군벌 정권의 봉건적 지배구조에 있음을 차차 깨닫게 됐다. 네. 반제국주의, 반공건주의라는 중국혁명의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국민의식이 형성되고 독립적인 근대 국민 국가로 세우는 목표가 세워지고 이 목표를 추진할 새로운 주체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오사운동은 중국 현대사의 시발점이 되긴 한다. 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사운동의 성과가 쭉 있는데 요것도 있지만 이게 좀 내용이 좀 그러네. 이게 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과 민중들이 결합이 되죠. 네. 그래서 대중정당이 나타나는 계기가 돼요. 대중정당.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창당되고요. 중국 공산당이 아이고 이게 짝짝 그어지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몇 년에 창당되죠? 1921년에 창당되죠. 그래서 작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리고 중화혁명당이 원래 이제 소문이 있었던 중화혁명당이 있거든요. 이 중화혁명당 상당히 엘리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결사 조직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손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도체제가 형성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중국 국민당으로 계칭해요. 그래서 대중정당 하죠. 참고로 이 중국 국민당은 앞에 얘기한 송교인이 생각하는 중국 국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해. 헷갈리신 분도 있어갖고 그런데 동맹회가 이제 크게 두 개 파로 나눠지거든요. 혁명 후에 손문
그다음에 송교인. 그래서 송교인은 위원내각제고 얘는 대통령 중심제야. 그래서 송교인은 국민당을 만들고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있고 국민당을 개조했는데 죽죠. 마해가 되고 손무는 제2차 제2혁명이 일어나서 실패한 후에 어디 건너가 일본에 가서 중화혁명당을 만들어. 아이고 이거 안 써지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거 계열하고 요 계열은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오사운동 영향을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문학혁명으로서 그 당시 1920년 모든 교과서에선 백화문을 이제 쓰는 동시에 백화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지식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거. 그래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오사운동에서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경험을 겪은 이후에 참정권 운동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의 흐름이 도도해졌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졌고 대학에서 남녀공학도 시행됐다. 자, 오사운동 이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자연히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다시 활성화됐다. 그래서 참정권 운동이 1924년, 25년 활발해져 오사운동 시기에 여성해방운동이 학생에 크게 기여했다. 참정권 운동이 전부 일어났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의구파가 이제 등장하는데 의구파는 이제 중국의 정통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합리적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준하를 좀 약간 비판적이에요. 주에 대해서, 서주에 대해서. 서주를 비롯한 뭐 하운주 거기에 상당히 비판적인 게 의구파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구국운동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뭐 교육인데 구국의 의미가 뭐예요?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인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은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네요. 여기 보니까 일반 대중을 계몽 조직할 필요가 있어서 평민교육운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주력했고 학생과 민주주의 결합은 공산주의 학중의 기반이 되었다. 지식인 학생들이 소모임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결성했다. 1921년이죠. 예, 중국 공산당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진덕수, 이대주, 모태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코미테를 지원을 받았던 거죠.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소문과 그 추종되는 오사운동의 시기가 지나면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소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예국운동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 결집된 역량을 주목하게 되었고 점차 대중적인 국민운동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자, 비밀족이었던 중화혁명당을 공개적인 중국 국민당으로 개칭하고 그래서 국민적 기반을 확대에 도모했고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끌어들였다. 예, 그래서 결국엔 1차 국공합작을 1924년에 했죠. 자, 노동자는 오사운동을 처음으로 오사운동을 처음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노동자들은 급속히 의식화 진전됐고 다수의 노동자 조직이 생겼다. 대부분 이 노동자 조직들은 사회주의와 또 연결돼 있어요. 사회주의와. 자, 그 오사운동 이전에 부르주아에 의해 지도됐던 노동단체 외에도 이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노동단체들이 등장했다. 자, 마르크스주의 학사를 보면 그때 이제 앞에다 이제 이게 뭐냐면 소비에트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런 것들 소비에트 혁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카란성 이런 것들 때는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학산에 대한 이게 뭐랄까 그 마르크스주의 학산? 네. 학산과 대립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대립 의견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자, 문제와 주의 논쟁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새로운 중국을 어떤 모델로 어떤 방법으로 개혁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 대립을 하게 돼.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호적과 이대조 관련된 논쟁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경제 정치적 변화에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점진주의자는 중국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되는데 여기에서는 각 분야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자유주의자. 그래서 이제 호적하고 이제 뭐냐면 이대조가 이렇게 연결죠. 호적은 이제 이렇게 전진파 이대조 급진파 연결되죠. 예. 그래서 주의와 문제 논쟁을 붙이는데 호적은 주의보다는 어디에 간주하냐면 문제에 초점이죠. 문제. 예. 그리고 이대조는 주의에 가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서양의 의학과 비유예요. 그냥 관련이 없는 건데 이미지만 좀 끊어온 거야. 동양의 의학, 한의학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서양의 의학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축농증에 걸렸다. 축농증에 그러면 코만 집중 주고 보죠. 코만 코만 집중 줘봐. 그래서 코만 집중 줘 보고 코 외에 이제 다른 기관이나 신체 전체적인 거 유기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코만 해가지고 코를 고치고 뭐 수술을 하든 약을 주든 이거 이제 축농증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한의학이나 이런 그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코가 이제 축농증에 걸리는 거는 단순히 코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의 신체 기관이나 신체 전체의 유기적인 통합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코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을 주거나 그러니까 코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신체 전반적인 어떤 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체질을 개선해서 이 코에 걸리는 충격증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속에 하나로 이제 보는 거고 이 서양 의학에서는 요 코 하나 부분만 보는 거야. 네. 이걸 이제 딱 보면 이해가 되는데 호적과 이해조도 이거 비유해서 볼게요. 호적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의학하고 비슷해. 문제를 강조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코를만 보듯이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때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뭐 하든 이런 것들 주의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양의학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게 이대주예요. 이대주는 코만 보는 게 아니라 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 기관이나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몸의 전체적인 것을 같이 봐야 된다.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거 하나만 생겨갖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포괄적이기보다는 그와 연관된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것을 보는 시각을 누가 제시하냐? 사회주의가 제시한다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중국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고 그에 입각해서 부분적인 문제를 그 안에서 맥락에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호적과 이대주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호적은 주의도 실제 문제를 해결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개별적 실체 문제의 연구에 따라 주의의 발전을 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거 자체를 맹신하고 그걸 추정해서 안 되는 이 얘기죠. 이대주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어떤 것들 해결 도구로서 또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 이 문제만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시각과 이런 총체적 시각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회주의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했던 거고요. 호적과 이대주의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아나볼 논쟁이 있어요. 아나볼 논쟁. 이 아나볼 논쟁은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와 그다음 볼세비키 논쟁이죠. 자, 이 무정부주의는 앞에서 생산적이라고 했죠. 상당히 생산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자,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이제 볼세비키 계급 투쟁론을 인정하냐 마냐가. 계급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생산 수단이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이룬다고 하죠.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고 생산 수단이 없는 얘들이 프롤레타죠. 얘네들 계급 투쟁을 프롤레타 혁명이 나와서 자본을 타도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정부주의는 계급을 믿지가 않아요. 얘들은 그 민중의 직접적 능력을 얘기해요. 이때 민중이라는 것은 계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산 도구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소유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범계층적인 의미예요. 민중. 그래서 이제 좀 개념이 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급투쟁론을 무정부주의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보면 무정부주의자는 정치투쟁이나 폭력혁명에 일체 반대하며 무상계급 독재에 반대한다. 모든 생산기관을 자유연합기관에 맡겨있는 주장하며 소련식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면서 어떤 공동체,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 자유의 연합 관리를 주장했던 거고 마르크스주의. 여기에 마르크스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보다는
볼세비키니까 이제 약간 이제 러시아에서 한번 걸려서 들어온 그 마르크스주의라 보시면 돼요. 현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급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또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내용이 이렇게 있지? 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나볼 논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전에 구동계인가? 예, 지금 신동계가 고쳐진지 모르겠는데 이 아나볼 논쟁을 이제 뭘로 잘못 설명했냐면 문제의 주의 논쟁으로 잘못 설명해놨다고. 신동계가 하여튼 구동계인가?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예, 아나볼 논쟁하고 여기 문제의 주의 논쟁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의 대립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아나키스트와 무정부적 마르크스주의의 대립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다른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강자 중국사가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요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생각났다. 그 강제로 어릴 때 결혼시키는 거 있죠? 이걸 포판교 결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냥 시키는 건데 대개 보면 매매혼 성격도 있어요. 이렇게 포판 결혼이. 그래갖고 이제 백화 문학 운동을 할 때 그 당시 포판 결혼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고 자유연애와 결혼을 강조해요.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주제로 소설과 잡문들이 출연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 일반과 여대생 작가도 출연하고 그래요. 예, 폭포한 결혼인데 이게 한의중 관련돼서 시험 문제 있을까요? 내용이 한의중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80이 아니라 11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군벌 시대로 넘어갈게요. 군벌. 이 군벌은 좀 복잡해. 얘네들이 쟤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걸 좀 제가 이제 정리 좀 하고 그다음 군벌 넘어갈게요. 일단은 군벌의 정의를 좀 보고 좀 설명하죠. 이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정치적 변화만 적혀 있어갖고 577페이지 펴보세요. 자, 군벌이 등장했던 배경을 보면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강화된 지방 분권 상황과 정통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 중앙 권력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중앙 정부가 대립하면서 무력을 양성하고 세력 확대했다는 거. 그다음 이금 같은 세금을 강요하고요. 또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안희파는 일본, 지게파는 영미 세력들과 이렇게 결탁을 하죠. 풍국산 같은 소련과 결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도 이제 중국이 전략됐다. 반민족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사적 무장력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일정 지역을 제국주의 경제 군사력 지원을 받거나 그 다음에 그 민주의 수탈발적 방법을 통해 지배를 시도하는 폭력적 정치 군사 집단이고요. 권력의 분배와 정책 수립에서 군사력에 의해 좌우된 조직된 정치 권력 체제다. 그래서 이제 통일적 지역 정권적 위계적 정치 구조 창출할 만한 군사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뭐냐면 그 중앙 권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지역적인 권력 분배 형상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재정 확보를 보면요. 그 중앙정부가 중앙 집권적 행정력이 부재한 가운데 지방 군벌의 분권적 경영이 강화되는데 이들은 이제 군벌이 직접 농민들을 상해부터 선지 조달을 수타요. 예, 뺏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을 마련했는데 여기 보면 토지세를 미리 징수하거나 각종 잡세와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요거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이금이에요. 통행세. 그걸 징수하거나 그리고 또 지배 군벌이 또 교체되면 예전에 세금을 걷었다고 해도 다 모여야 또 한 번 더 걷어야 돼. 이중 징수.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앞에 독점적인 경영, 저질 화폐 주주 및 화폐 낭용, 인플레이션 유발, 공채 발행 등등을 해갖고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되게 그 지역에 그 신사층들과 결합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 군인 세력들 신군들이 그 당시 엘리트예요. 신군 장교들이
엘리트 애들이야. 그래갖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군사훈련도 받고 군사학교 가갖고 장교가 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 신군 장교들이 엘리트고 얘들이 이제 대부분 신사 계층들이야. 지주 출신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연결되죠. 신사 지주층이.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군벌과 신사가 연결됐다 해서 군신 정권이라고 해요. 군신 정권. 군신 정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도 군벌도 되게 많은데 크게 나올 때 이제 북양 군벌, 원세계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부하장수 이제 계열이죠. 예, 북양 군벌하고 지방 군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북양 군벌은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이용량, 원세계, 신권 유권을 거쳐갖고 북양 상위구로 확대되고 9년은 원세계 사후에 이제 두 개의 파별로 나누죠. 안희파와 지계파로 나누죠. 그래서 안희파는 당기석이 주도해서 1번이 지원하고 지계파는 뭐 통국장인데 그 안에서도 여러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영미식 지원인데 초창기 때는 세력 균형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두 파가 동시에 이제 뭐냐면 집권을 했다. 네, 공동 지배를 했고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지방 군벌은 한 개 또는 수개 성의 지역적 근거지로 해서 그 지방의 토착 세력 지배 세력과 강고한 정치 경제적 결합을 통해 반독립적인 권력 행사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중앙에 충성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 지역에서 왕노릇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복군부는 장자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주에서 이제 기반을 냈던 봉천파 출신이죠. 일본의 지원을 받았고 원래는 지방 군벌이지만 나중에 이제 중앙 권력을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정권 군벌해야 되죠. 중앙 권력으로 바뀌게 되고요. 염성상 같은 경우에는 상서성에 이제 있어. 이 사람은 완전히 뭐냐면 그냥 삼서성 군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착 군벌. 네.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 토죽대감 하다가 국벌군이 오니까 거기에 또 가담했다가 또 반장 전쟁에 또 가담했다 또 지면 또 산소에 웅크려 있다가 하여튼 그 당시 공산당이 올 때까지 그냥 여기에서 터줏대감 노릇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왕군벌인데 이 선왕군벌은 예전에 동맹이 계열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당계요, 강서, 유경주, 강동의 진영명, 사천 지역에 있는 거 중국 혁명 동맹의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강기석 정권의 이제 그 중앙 정권이죠. 예. 북양군벌의 무역 통일 정책에 대해 대항행실을 취하고 호복운동과 제재 반대 운동을 참가했다. 반원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손문과 강동군 정부 협력 관계가 있어요. 1차 강동군, 2차 강동군. 근데 1차는 이제 요 정권이죠. 강서 정권. 2차는 2차 강동군 정권은 강동정 진영명인데 얘네들이 출신은 중국 동맹이지만 그렇다 손문 밑에 뭐 우쭈쭈이고 막 받들어 보시고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손문에 뒤통수를 때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1차 강동군 정부, 2차 강동군 정부 깨지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정보가 있고 얘네들이 또 이제 나중에 부정 운동을 하려면 연성 자치 운동을 주도를 했죠. 연성 자치 운동. 이 세력들이 연성 자치 운동을 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다른 군부보다는 진보적이야, 계몽적이고. 근데 실제 까보면 얘들도 똑같아, 그냥. 겉으로만 진보지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군벌적 소송에서 안 벗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원세계 사후에 이제 그 군벌대 정계 반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 원세계가 죽었죠. 원세계가 이제 죽고 잠깐만요. 자, 원세계가 죽고 이제 무슨 정부가 등장했냐면 당기석 정부가 등장했어요. 예. 당기석 정부가 등장했는데 이 당기석 정부가 잘 운영이 안 됐어. 예. 이 당기석이 안희파인데 이 안희파만 이제 집권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뭐냐면 지계파도 같이 이제 연합 정권을 했거든요. 안희파하고 겉으로는 이제 당기석이지만 지계파가 같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죠. 공동 정권을 유지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기석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게파는 이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얼굴 마담을 해갖고 그 당시
그 뭐야 총독부가 있었어요.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대립을 했어. 그래서 이걸 무슨 투쟁이냐면 부원투쟁이라고 해요. 앞글자 따서 총독부의 부자와 공무원의 원자할 때 부원투쟁.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뭐냐면 장훈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 영훈영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지방 군벌 북경에 있는 그 북경 부근에 있는 그 지방 군벌 중에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이제 불려온 거야. 그래서 장훈이 이제 뭐냐면인데 장훈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를 모신다고 해서 다시 뭐냐면 복병 사건이 나. 장훈의 복병 사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캉웨이가 이 복벽 사건을 지지하고 그러죠. 그 양계차는 이제 이미 공화파 넘어갔고 항해는 초지일관 또 헌법 자강 운동이니까 청나라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복복도 이제 금방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당기석 정권이 이제 또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안복국회가 열려. 안복국회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희파 정계부만 구성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복국회는 주로 이제 그 당시 그 국회 중에 안희파 정계부만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좀 약간 정통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반혁명세력들이 아니 혁명세력들이 그 예전에 국회를 회복하자는 호법 운동을 펼쳐요. 예. 그래서 이제 손문을 중심으로 해서 호법 운동을 펼쳐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안희파 정권이 이제 당계적 정국이 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일본하고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을 내줘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안희파 독점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원래 안희파하고 지게파가 이제 같이 했다가 복법 사건 후에 안희파가 이제 독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희파하고 그 당시 지게파 갈등이 이제 포출돼 나가고 그래서 안직 전쟁이 제1차 군벌 전쟁이 안직 전쟁인데 그래서 안희파와 당기석 안희파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게파 봉천파까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네. 지게파, 봉천파. 결국에는 그 지게파가 이기죠. 그래갖고 이 정권 전쟁 이후에 지게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요. 근데 이제 같이 참여했던 1차 지게파와 봉천파가 또 싸우게 돼. 이게 제1차 집봉 전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집봉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지게파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게파를 타도하기 위해서 제2차 집봉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는 지게파가 대립을 했고 지게파 반지게파 형성했는데 요게 뭐 안희파, 봉천파, 그 다음에 저쪽에 그 강남에 있는 강주에 있는 소문까지 대립을 해. 예. 그래서 3대 1로 싸우죠. 예. 결국엔 지게파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지게파를 쿠데타를 국민군이라고 지칭해서 이제 북경에서 정변을 일으켜. 그래서 그 당시 오페프나 뭐 이런 그 지게파 수장들 몰아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풍옥상이 이쪽을 붙으면서 다시 이제 뭐냐면 당기석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근데 여기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 어느 갈등이냐? 그때 이제 손문이 국민회의 운동을 펼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통일정부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되죠. 북경으로. 근데 북상도에서 이제 딱 북경오자 며칠 뒤에 지방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 당기석은 이 국민회의에 대입해서 명망가들만 중심으로 해서 뭐냐 통일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 뭐냐면 선의회의라고 하는데 이 명망가들 중심이죠. 대립을 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때 이제 그 안에서 내분이 또 일어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봉천파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봉천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당길석은 이제 좀 얼굴 마담은 됐던 거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봉천파 또 뭐냐면 같이 참여했던 이제 홍옥상이 대립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지게파가 물려났다가 또 공격해오고. 그래서 봉천파 정권이 장자림의 봉천파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죠. 이때. 자, 그 과정에 이제 뭐냐면 북벌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이 북벌 때 이제 풍옥상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국민당 정권이 들어가는데 요 과정 상당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충 이제 흐름만 좀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여기가 좀 자세히 돼 있어갖고 요걸 가지고 좀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